1단원 목소리와 시선을 찾아서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첫 번째 단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이라는 소단원에서는 시적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이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단원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에서는 소설 속에 말하는 이인 서술자에 대해서 알고 이 서술자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바라보고 서술하느냐에 따라 시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번 대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먼저 봅시다. 지금 보시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이나 감정들은 어떤 목소리로 표현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이나 시선, 태도 등에 따라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문학작품은 인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진실을 다룹니다. 자, 우리 이런 걸 소설의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삶의 진실, 바람직한 삶은 무엇이고 도대체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거고요. 특히 시나 소설은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는 작품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보는 이의 시선을 꼼꼼하게 살펴야 작품에 담긴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시와 소설에서 작품 속 세계를 전달하는 목소리와 시선을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동일한 내용을 관점을 달리하여 재구성하며 새롭게 글을 창작해 봅시다. 자, 이렇게 목소리 그리고 시선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계획하기 보시면 시와 소설에 형상화되어 있는 세계를 전달하는 존재가 있구나. 자, 우리 시 속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 사람을 시적 화자 혹은 서정적 자라고 부를 거고요. 자, 소설에서 전달하는 사람은 서술자라고 부를 겁니다. 자, 말하는 이와 보는 이에 따라서 우리 중요한 건 왜 말하는 이와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달라지고 혹은 시점이 달라졌을 때 소설에서 이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것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작가는 내가 전하려는 주제와 분위기에 어울리는 말하는 이 시적 화자나 혹은 서술자의 시점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고 이것들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말하는 이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지 시점에 주목해서 글을 읽어봐야겠죠? 우리 첫 번째는 시니까 시적 화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화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원이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하는 건 뭐라고요? 시에서 말하는 이, 바로 시적 화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말하는 이의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관점. 자, 말하는 이의 목소리에서 어떤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이에 대해서 보고 갑시다. 자, 시에서 말하는 이란 읽는 이에게
작품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전달하는 일을 가리킨다. 자, 그러니까 말하는 이란 뭐 하는 사람? 자, 시에서 자,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도 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목소리를 빌리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적 화자. 자, 시적 화자는요, 시 속에서 겉으로 직접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적 화자는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아는 나죠. 자, 그래서 우리 나나 우리와 같은 1인칭의 표현이 들어있다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 나나 우리와 같은 1인칭의 표현이 없다면 화자는 겉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적 화자는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과 같은 사람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바로 우리 다시 본문 오시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실제 존재 여부, 그러니까 겉으로 직접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양하고요. 바로 이 말하는 이의 목소리에 따라 주제와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전달하려는 주제와 분위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말하는 이는 달라진다. 바로 시적 화자는 그래서 시인과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읽어보라는 거죠. 자, 말하는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읽으려면 먼저 말하는 이의 말투와 태도를 통해 말하는 이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짐작해 본다. 그리고 화자가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더불어 관찰하고 있는 대상과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이가 이 말투와 태도를 가지고서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또 화자가 뭘 보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관찰 대상과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 그래서 이 말하는 이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요,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정서가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정서, 이게 바로 시에서 주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시에서 말하는 이의 역할, 바로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상의 목소리를 들려서 생각과 느낌, 바로 주제를 전달할 거고 이 목소리에 따라 주제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말하는 이를 중점적으로 시를 감상해 보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시를 보기 전에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비유는 뭐예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대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려는 원관념을 우리 말하려는 걸 원관념이라고 하죠. 내가 전달하려는 원관념을 다른 유사한 보조관념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유사성, 닮은 구석이 있어야 빗댈 수 있다고 했고요. 자, 보조관념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원관념도 하나. 1대1로 결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참신한 느낌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유에는 어떤 거 있어요? 대상을 직접 빗대는
지규,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신 듯 이라는 표현이 직접 드러나죠. 자, 그리고 은근히 빗대는 은유. 은유는 A는 B의 형식으로 빗대고 있다는 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에다 빗대는 의인. 자, 이런 것들이 비유에 들어가고요. 자, 상징은 뭐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사물이나 감각적인 말로 바꿔. 자, 얘는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 이 원관념은 상징에서의 원관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원관념으로 쓸 거예요. 추상적 원관념. 자, 얘를 구체적인 보조관념으로 뭐 할 거라고? 바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관념을 눈에 보이는 걸로 싹 바꿔줬어. 그럼 다 바뀌었으니까 추상적인 원관념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보조관념만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추상적인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도 없고요. 자, 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보조관념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론해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 문학작품은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이 사용되면 숨겨져 있는 추상적인 원관념은 많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을 다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상징이죠. 자, 상징은 다양한 원관념을 찾는 재미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시로 들어가 봅시다. 시창작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읽기의 초점에 시적 화자가 누군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작품은 국어 수업 시간에 시를 창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선생님의 목소리로 그린 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적 화자는 선생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시창작 시간. 오늘은 우리도 짧은 시 한 편 써보자. 그동안 배운 비유와 상징 이미지도 때깔 좋게 버무려 맛있는 시를 빚어보렴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 말이죠. 자, 오늘 우리 짧은 시 한 편 써보자. 그동안 배운 비유와 상징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국어 수업 시간이구나. 우리 제목에도 나오지만 국어 수업 시간, 그 중에서도 시를 창작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럼 말하는 이는 누구야? 국어 선생님이구나. 이란 사실 알 수 있죠. 특히 뭐라고 말했냐면 때깔 좋게 버무려서 맛있는 시를 빚어보렴.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시를 짓는 과정을 마치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 바로 시를 짓는 과정을 무엇에다 빗댔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비유와 상징과 같은 것들을 버무려서 자, 우리의 삶을 담은 문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말 끝나기도 전에 으아 인상 찌푸리며 비명 질러대던 아이들은 자, 바로 이 아이들이 시제 두어 개를 칠판에 써놓으니 금방 연필 들고 공책 위에 납작 몸을 낮춘다. 먹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처럼. 자, 뭐뭐처럼 하고 나오면 뭡니까? 직유법이죠.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뭐처럼 소풍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처럼 직유법. 자, 그러면 자, 강아지는 아이들이죠. 그럼 표시해 볼까요? 아이들을 강아지, 그리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에다가 빗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 던져줬어? 바로 시제를 던져줬죠?
자, 시제를 받고 아이들이 엎드렸죠. 그리고 아이들이 뭐를 찾겠지? 바로 시제를 보고 자신이 쓸 글감을 찾아 나섰겠죠. 보물, 무얼 찾았을까? 바로 글감입니다. 글감, 시의 글감. 자, 소풍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처럼 녀석들이 이제 무얼 찾아 들고 나타날까? 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찾을 글감에 대해서 상상해 봅니다. 가피연한 별꽃 한 점일까?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지갯빛 구슬일까? 짐짓 가려준 흉터일까? 라고 생각해 보고 있죠. 자, 바로 아이들이 골라낼 시의 어떤 소재, 시의 내용,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가피연한 별꽃. 자, 이런 건 어떤 걸까? 어떤 시일까? 바로 자신이 어떤 즐겁고 행복했던 것에 대한 시일까? 행복이나 즐거움에 대한 시일까? 글씨를. 자, 아니면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지갯빛 구슬일까? 자, 여기도 지금 빗대고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는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 그렇다면 잊고 있었던 추억. 추억에 대한 시일까? 짐짓. 가려둔, 짐짓은 일부러예요. 가려둔 흉터일까? 그럼 흉터는 아픈 곳에 생기죠? 자, 그러니까 가려뒀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에 관한 시일까? 보이고 싶지 않은 아픔이나 상처에 대한 시일까? 라고 계속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이마 짚고 턱 꿰며 골똘한 얼굴들. 교실에는 아련한 눈빛으로 팔랑팔랑. 자, 우리 팔랑팔랑이면 가벼운 느낌을 주는 의태어.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죠. 팔랑팔랑. 의태어고요.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도 몇 마리 있다. 자, 시의 꽃가루는 뭘까요? 바로 이제 글감을 골라내고 시를 쓰는, 그러니까 시의 핵심적인 내용을 떠올려보는 혹은 시의 표현 방법을 찾아보는 요런 나비도 몇 마리 있다. 자, 그럼 이 나비 같은 아이들, 나비는 아이들이죠.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 자, 어떤 아이들? 바로 이미 시의 글감을 정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시를 쓸까? 어떤 내용, 핵심적인 것을 무엇으로 할까? 하는 아이들의 모습. 역시 은유법입니다. 물론 선뜻 씹히지 않는 생의 먹잇감에. 자, 선뜻 씹히지 않는 생의 먹잇감은 뭐야? 선생님이 던져준 시제가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시제 파란색으로 색칠했네요. 자, 선뜻 씹히지 않는 생의 먹잇감, 바로 선생님이 던져준 시제에 끙끙대며. 자, 이번에는 이 아이들은 끙끙댑니다. 반대되고 있죠? 씨름하는 강아지들이 더 많다. 이 강아지들은 어떤 아이들? 바로 아직 글감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 시쓰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 역시 은유법이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다. 바로 이 팔랑팔랑과 끙끙, 꽃가루를 찾은 나비와 씨름하는 강아지. 어때요? 대조적이죠. 만지작거리다 밀어놓은 언어의 허물. 역시 은유법인데요.
자, 언어의 허물은 뭐예요? 바로 원관념은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 가루를 의미하죠. 자, 만지작거리다 밀어놓은 언어의 허물.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막 고치고 있어. 자, 가루만 소복이 쌓인다. 자, 아이들이 계속 썼다 지웠다 하면서 고쳐가고 있죠. 그 속에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 자, 사금처럼 직유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금은 금이죠, 금.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뭘로 할까? 색깔로 사금처럼 직유법이고요. 시가 반짝이고 있다. 자, 사금처럼. 자, 원관념은 뭐예요? 시죠. 자, 시를 사금에다가 빗대었습니다. 자, 바로 학생들의 시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혹은 자, 이렇게 지우개 가루를 쌓으면서 자, 우리 사금은 물에 있어가지고요. 자, 물로 이렇게 흔들어서 그러니까 물에 채로 걸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금을 골라내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시를 쓰고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우개로 지우고 고쳐 나가면서 점점 사금처럼 빛나는 가치 있는 시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사금처럼 시가 반짝인다. 자, 아이들의 시를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자, 국어 선생님이고요. 자,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시를 쓰는 아이들을, 국어 수업 시간에 시를 쓰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뭐래? 자, 때깔 좋게 버무려서 맛있는 시를 빚어보렴 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때? 자, 그래서 열심히 쓰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물론 금방 찾아서 팔랑팔랑 꽃가루를 찾는 아이들도 있고 끙끙대고 씨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선생님은 잘 쓰고 있는 이 나비 같은 친구들도 그리고 씨름하는 강아지 같은 친구들도 모두 다 사랑하고 있구나,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시창작 시간을 재구성한 만화를 보고 말하는 이를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시하고 만화는 다른 매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럼 1, 2에 들어갈 선생님의 말을 상상해 봅시다. 자, 1, 2. 자, 1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제일 우리 시의 처음에 있었던 자, 오늘은 우리도 짧은 시 한 편 써보자. 그동안 배운 비와 상징 이미지도 때깔 좋게 버무려 맛있는 시를 빚어보렴. 자, 이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1번에는 시를 써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아이들은 으아하고, 자, 지금 어때요? 끙끙대는 아이들과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 같은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이 섞여 있고. 자, 선생님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이들이 참 애쓰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다. 자, 이렇게 고민과 고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울리는 선생님의 표정. 자,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약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표정을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에 쓰인 표현과 말하는 이의 태도를 바탕으로 이 시에서 말하는 이를 알아봅시다. 자, 말하는 이는 누구였죠? 당연히 국어 선생님이죠. 자, 이 시에 말하는 이가 아이들을 빗대어 표현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바로
먹이 앞에 숨어지는 강아지. 자, 그리고 소풍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처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풍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처럼 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이 있었니? 바로 나비나 씨름하는 강아지. 강아지는 이미 나왔었으니까 나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에 꽃가루를 찾는 나비. 자, 아이들이 쓴 시는 무엇에다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자, 우리 앞에 별꽃 한 점, 무지갯빛 구슬, 그리고 짐짓 가려둔 상처, 흉터였죠? 짐짓 가려둔 흉터. 자, 그리고 시의 꽃가루. 자, 그리고 사금처럼. 자, 시를 빗댄 표현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별꽃 한 점이나 무지갯빛 구슬이나 짐짓 가려둔 흉터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시를 쓸 때 떠올리는 어떤 시상이나 글감들을 말한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시로 쓸 것이고, 자, 그리고 시의 꽃가루를 찾아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 자, 시의 꽃가루는 시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나 시에서 들어갈 어떤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고요. 또 사금처럼 시가 빛난다고 했죠. 바로 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말하는 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했죠? 바로 아이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바로 아이들과 시를 둘 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혹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말하는 이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 시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 자, 우리 이 시의 주제가 뭔데? 아이들이 시를 쓰는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바로 아이들의 시를 쓰는 모습이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시를 쓰는 모습이 어떻다? 너무 예쁘다. 자, 이런 선생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시를 창작하는 아이들의 모습. 바로 주제는 시를 창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자, 다양한 비유로 생생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하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고 애정어리게 나타내주고 있죠. 바로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이 시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더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학생으로 바꿔서 시를 써보자. 자, 왜 학생으로 바꿔볼까? 자, 선생님과 어때요? 말투도 그리고 관점도 다르겠죠? 바로 말하는 이가 바뀌면 시의 분위기와 주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각자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말하는 이를 바꾸면 주제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북어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 말하는 이가 북어라는 사물이에요. 왜 사물이라고 했을까? 죽었으니까. 그죠? 북어가 뭐예요? 북어는 명태를 바짝 말린 것이 북어예요. 북어국 먹어봤죠? 바로 북어는 뭐다? 명태는 생선. 자, 그럼 명태, 얘를 말린 것이 북어예요. 그럼 어때?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말하는 이는 북어예요. 바로 죽어 있는 바로 사물. 자, 그러면 왜 바짝 말라서 죽어 있는 북어를 말하는 이로 설정했을까? 도대체 주제가 뭘까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갑시다. 우리 이 시는 연과 행에 구분이 없네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산문시라고 부릅니다.
이 시는 산문시예요. 연과 행의 구분이 없이 마치 산문처럼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까 운율은 있어요. 시에는 반드시 운율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의 3요소 알죠? 시의 3요소 뭐예요? 주제, 운율, 심상이 시의 3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는 주제, 운율, 심상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까? 사람한테 잡혀가도 입을 크게 벌리고만 있으면 산다고 아버지한테 귀 닳도록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사람한테 잡혀가도 눈을 크게 부라리고만 있으면, 자, 눈을 크게 부라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크게 부라리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간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간다고.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러고 있어? 바로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가라고. 자, 그리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간다고 아버지한테 귀 빠지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북어는 이미 명태일 때 사람한테 잡혀서 바짝 말라서 죽어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자, 지금 뭐래?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죽어서 보이지도 않아. 자, 보이지 않는다. 자, 그리고 눈 하나 깜빡대지 않고 크게 뜨고 있는 내가 무섭죠? 벌벌 떨리죠? 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당연히 안 무서워요. 바로 이런 모습은 북어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벌벌 떨리죠? 자, 전혀 무섭지 않아요. 자, 이렇게 죽어서 이미 굳어져 있으면서도 허세를 부려. 자, 그래서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죽어있는 상태에서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어 친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 뭐가 보이지 않아요? 진실은 보이지 않지만, 자, 여기서의 진실은 뭐니? 사람들은 이런 북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 이건 모르고, 자, 진실을 모르고, 자, 오히려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 그래서 어때? 자, 이런 허세가 굉장히 애처롭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죠. 바로 이런 자, 애처롭고 우스꽝스러운 허세로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자, 이런 북어의 모습을 풍자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질없이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거든? 이런 것을 풍자하는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풍자. 자,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애처로운 허세, 우스꽝스러운 허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면 애처로운 허세, 우스꽝스러운 허세라는 거. 자, 이런 허세를 풍자하는 시다. 자, 우리 풍자는 뭐죠? 부정적이거나 혹은 뭔가 부조리한 사람이나 세태를 비판하는 것을 풍자라고 하죠. 부정적 혹은 부조리한 세태 혹은 인물을 비판하고 옳게 바꾸기 위해서 뭘 사용할 거냐면 웃음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 웃음은 조롱의 웃음이기도 하고 약간 통쾌한 웃음이기도 해요. 어떻게 웃기게 만들 거냐면 대상을 왜곡하거나 혹은 과장하거나 혹은 우스꽝스럽게 희화화 만들거나.
자, 요런 방식으로 자, 웃음을 유발해서 비판하는 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죽어있는 북어. 자, 그래서 눈이 흐릿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북어. 바로 이런 북어 모습을 통해서 자,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리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럼 1번 북어의 모습을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하고 말하는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시창작 시가는 작가가 곧 국어 선생님이었죠. 작가가 말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북어는 어때? 작가는 사람인데 말하는 이가 북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작가와 말하는 이가 다르다. 자, 말하는 이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부라리고 있죠.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크게. 자,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부라리고 있지? 자, 사람들을 겁먹고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자, 작가가 북어를 말하는 이로 내세운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런 북어의 속마음, 북어의 심정을 직접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구절, 내가 무섭죠? 벌벌 떨리죠? 어때요? 전혀 무섭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하는 이의 목소리를 따라 시 속 세계를 상상해 봤고요. 말하는 이의 태도에 따라 감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었어요? 시인은 주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는 이를 의도적으로 설정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어휘어법 봅시다. 북어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단어와 뜻이 알맞은 것. 자, 우리 명태는요, 대국과의 바닷 물고기. 자, 물고기는 명태라고 부르고, 자, 그럼 어때요? 잡은 그대로의 명태. 우리 이걸 생태라고 합니다. 생태. 자, 얼리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은 그냥 명태. 그럼 명태라고 불러도 되고 생태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물고기 이름은 명태고요. 근데 이 생물로 팔 때 생태라고 파는 겁니다. 자, 동태는요. 그 생태를 얼렸어요. 바로 명태를 얼렸어요. 자, 그래서 얼린 명태. 황태, 누렇다. 바로 얼어서 부풀어 올라 더덕처럼 마른 북어, 누런 빛깔의 말린 생태입니다. 자, 강원도 쪽 가면 황태 해장국을 많이 팔죠. 자, 노가리. 자,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 자, 그러면 감의 앞말에 사이시옷이 붙는 경우. 자, 먹잇감처럼 감의 앞말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이시옷이 도대체 뭘까? 사이시옷은 단어를 만들 때 우리 합성어라고 부르는데 어근과 뜻이 있는 말을 어근이라고 해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단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만든 과정에 있어서 뜻이 있는 어근과 어근이 만났어. 근데 이 앞에 어근에 받침이 없어. 그런데 발음을 했더니 이 앞에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그 소리 그대로가 아니라 자, 뒤에서 이 뒤에 어근이 된 소리로 들리거나 혹은 니은과 같은 소리가 덧날 때 뒷말이 된 소리로 들리거나 혹은 어떤 니은과 같은 니은 또는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이때
시옷을 넣어주는 걸 사이시옷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먹이, 깜, 먹이와 감이 합쳐졌죠. 먹이와 감이 합쳐졌는데 어때요? 먹이, 깜, 먹이, 깜. 뒤에 얘가 깜하고 된 소리, 기억이 쌍기역으로 바뀌었죠? 이때 사이시옷을 넣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 보시면 보세요. 며느리, 깜, 사위, 깜, 먹이, 깜, 그리고 안주, 깜. 자, 나머지 사이시옷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어때? 받침이 있죠?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앞말에 받침이 없고 뒤에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 나거나 자, 니은 또는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넣는다. 자, 그래서 어떻다? 앞말에 시옷이 붙을 때 바로 받침이 있고 자, 차이점 여기다 적을게요. 앞말에 시옷이 붙을 때는 받침이 자, 어디에?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얘는 받침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의 1단원은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